하얗게 빛나는 스크린 위에서 먹의 농담이 춤을 춥니다. 흑백으로 표현된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과 같은 인상. 제가 영화 자산어보를 처음 만났을 때 받은 인상입니다. 자산어보를 보면서 저는 여러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이준익 감독은 돈을 벌 생각이 없는 건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상업영화 감독으로 규정하고 실제로도 상업영화 감독이 일단은 맞는 이준익 감독은 상업영화가 가장 피하고 싶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주인공이 정약용도 아니고 정약전. 물론 정약전은 훌륭한 선비였고 정조는 정약용의 아름다움보다 정약전의 준걸함이 낫다고 평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아무래도 유명세로는 정약용에 비하지 못합니다. 그의 저서인 자산어보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잠깐 스쳐가는 정도인지라 인지도가 그리 높지 못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잊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조선시대를 다루는 영화인데 흑백이라는 점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습니다. 흑백 영화의 아름다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 아름다움이 대중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전적인 자세이고 선택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통해 그 본성이 결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준익이라는 영화 감독도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자산어보는 그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준익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비주얼,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상,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상황들. 그게 어우러진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영화가 자산어보인 셈이죠. 그렇게 이 영화는 이준익 감독이 만든 어떤 상업 영화와도 다른 독특한 색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준익 감독의 영화 중에서는 동주를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왕의 남자나 사도 또는 코미디지만 황산벌과 같은 영화도 좋아하죠. 반면에 평양성이나 변산 같은 작품은 많이 아쉬웠고요. 자산어보는 이준익 감독이 만든 또 하나의 수작입니다. 영화의 중반까지의 흐름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의 사극 영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극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솔직히 말해서 역사 덕후라는 이준익 감독이 아니면 세상 그 누가 정약전으로 영화를 만들겠어요? 흑산에 갇힌 선비가 품었던 뜻, 흑산을 떠나는 제자가 품은 뜻, 그 뜻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산어보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정약전은 정씨 집안의 네 형제 중 둘째로 호는 소남, 자는 천전이라고 합니다. 넷째는 그 유명한 다산 정약용인데 정약용은 둘째 형 정약전과 우애가 두터웠고 학문적으로도 조언을 주고받는 관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형과 아우가 서로를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서 둘이 나눈 편지나 후대의 저서에서도 둘의 관계가 잘 드러나고 있죠. 지루한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정약전과 정약용 형제는 남인계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1779년에 천지남이라는 곳에서 천주교 서적을 읽는 모임을 가집니다. 이때 모인 학자들이 이벽, 이승훈, 정약종, 권철신 같은 이들과 정약전, 정약용이었죠. 5년 후에는 이승훈이 조선 최초로 베이징에서 천주교 세례를 받기에 이릅니다. 이들이 천주교를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선은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 없이 스스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놀라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성리학을 공부하는 철학자였던 조선의 선비들, 그것도 실학을 연구하던 남인계 학자들에게 서학이나 천주교 서적을 탐독하고 해석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던 바 천주교의 진리 탐구를 학문적으로 해석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의 입장에서 천주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리학이라는 유일한 학문, 말 그대로 올바른 학문이자 진리의 사상체계가 있는 조선에서 다른 학문은 그저 사학에 불과했습니다. 성리학만이 유일한 정학이죠. 그렇기에 정조 역시 천주교를 박해했고 천주교의 신자들은 순교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 쇼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배경이 되는 박해는 정조의 박해가 아닙니다. 정조는 1800년에 사망하고 이후 순조가 즉위하는데 나이가 어린 순조를 대신해 정순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했고 정순왕후는 벽파와 결합해 정조 시대에 세력을 이뤘던 남인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즉 영화의 신유 박해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의도로 시작된 박해이며 그 타겟도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전과 정약용은 유배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정약종은 순교하고 약전과 약용은 배교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황사형 백서 사건이 일어나면서 정약전은 흑산도로 다시 유배되었다는 게 역사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준익 감독이 주시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흑산도에서 살아가는 정약전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죠. 정약전은 흑산도에 도착해 마을 사람들의 삶에 동화되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어류에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되죠. 천주쟁이라는 세상의 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자신이 세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선비의 바람직한 자세 그 자체입니다. 정약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의문을 이준익 감독은 참으로 다채롭게 그려냅니다. 정약전은 언뜻 천주쟁이이지만 일반적인 천주교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배교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간혹 조선의 선비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천주교의 교리나 성경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약전은 그 말을 성리학이나 공자의 말과 연결시켜 그 뜻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학계에서 말하는 통섭인 셈이죠. 조금 더 풀자면 지식의 융합을 이뤄낸 겁니다. 조선시대의 천재적인 선비 중에서도 발군의 능력을 보여준 정약전이라면 능히 그런 경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반면 정약전은 자신이 지닌 사상을 일컬어 조선이 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고작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은 정약전이 그 마음에 품은 파격적인 뜻을 말하는 순간 세상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즉 정약전은 시대를 잘못 만난 혁명가입니다. 혁명의 씨앗이 없는 세상에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말하는 놀라운 인물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영화가 너무 많이 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하니 19세기 초반 조선의 선비가 아무리 서하게 밝고 천재라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생각할까 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참 묘합니다. 그리고 정약전은 창대를 만납니다. 이 창대라는 인물이야말로 영화 자산어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죠. 실제 정약전에 져서 자산오보에서 창대라는 이름은 총 9번이나 인용됩니다. 글 읽기를 좋아하는 창대라는 청년. 다른 어부들의 말은 서로 달라 믿을 수가 없는데 창대라는 청년은 영리하고 성격이 조용하고 정밀해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파악해 그 성질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소개하기도 합니다. 영화는 이준익 감독은 이 부분에서 정약전의 선비로서의 위대함을 그 태도의 고결함을 읽어냅니다. 당대의 선비이자 학자인 정약전이 역사에 이름 한 줄 남지 않는 당시의 표현으로 상놈에 불과한 창대의 이름을 9번이나 인용한다는 건 학자로서의 양심과 자세가 매우 고결한 것이죠. 그 부분에서 정약전의 인간미를 읽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창대와 약전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거래 관계이기도 합니다. 물고기의 지식을 알려주는 대가로 글 공부를 가르쳐주는 약전. 창대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던 구절들을 다양한 해석과 풍부한 예시를 들어 풀어내는 약전의 모습에 참대는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하기사 정약전은 그 대단한 정약용보다도 낫다는 말을 들었던 조선시대 학자 중에서도 초엘리트이니 창대의 과외 선생으로는 과도할 정도죠. 둘의 갈등과 회복 그리고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큰 깊이가 느껴집니다. 특히 창대가 약전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점차 발전해가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영화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창대는 정약전의 위대함을 잘 알고 이토록 훌륭한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토록 똑똑하고 그토록 많이 배워 위대한 사상을 갖춘 스승이 세상을 위해 그 재능을 쓰지 않고 물고기 책이나 적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약전은 그런 제자에게 내가 바라는 세상은 임금도 양반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며 이 세상은 나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일러주지만 창대에게 약전은 뛰어나지만 괴짜인 스승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런
창대가 흠모한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가끔씩 편지를 전달하러 가서 만나는 약전의 동생 정약용입니다. 거침없는 성격인 약전에 비해 조용하고 품이 있으며 인자한 약용의 모습에 반한 창대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심취합니다. 목민심서의 길을 걸으리라 결심하는 것이죠. 배우고 익혀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뭔가 바꿔나가겠다는 뜻을 세운 겁니다. 이때 창대를 향해 앞서 했던 정약전의 대사가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 했습니다. 외울 줄밖에 모르는 공부가 나라를 망쳤다는 말. 나라를 망친 이들이 결국 위에 있는 위정자들인데 그들은 외우기만 하는 공부만 한 사람들이고 그런 이들의 근시안적인 태도가 결국 나라를 망쳤다는 말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정약전의 입을 통해 세상을 지금의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교육제도가 대체 언제까지 외우기만 하는 공부에 머물 것이냐는 그리고 외우기만 하는 공부로 정치인이 고위 관료가 된 그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라 비판하는 듯 합니다. 창대는 그런 약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외우기만 하는 공부로 목민심서의 길을 걷는 창대. 창대는 아버지 장진사를 찾아가고 장진사의 도움으로 과거에 응시하기에 이릅니다. 창대는 원래 장진사의 아들이지만 서자, 아니 정확히는 얼자처럼 보입니다. 장진사는 그 창대의 글 공부가 높다는 것을 알고 아들로 받아들이죠. 창대는 뛰어난 실력으로 진사시를 통과하지만 대과에는 실패합니다. 실력으로는 대과에도 무난히 급제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이후 나조 목사의 말에 의하면 대과는 지체 높은 양반 집안의 세력 다툼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신분이 바탕이 되어도 배경이 탄탄하지 않으면 대과에 급제할 수 없음을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린 현실을 보여주죠. 하지만 장진사는 얼마든지 벼슬을 사면 된다고 말합니다. 공명첩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작은 장진사가 된 창대는 세상을 바꾸고자 합니다. 창대가 만나는 것은 지극히 차가운 그리고 상대할 수 없는 현실이죠. 아전들이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군포를 매기는 기상천외한 짓을 하는 통에 백성들의 삶은 점차 궁핍해지는데 나주 목사와 아버지 장진사는 매일 호사를 누리고 있고 아전들도 기생집에서 술에 고기에 기생을 끼고 노는데 익숙하죠. 백성들, 천민들을 쥐어짜서 양반들만 누리는 이 기막힌 세상의 구조에 목민심서의 꿈은 산산이 부서져 내립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며 군포를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먹이는 현실에 항의하려 낫으로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남자와 자기 남편의 잘린 약물을 들고 호소하는 아내 그리고 창대는 그 아전을 두들겨 패기에 이릅니다. 창대가 아전을 때릴 때 저는 창대의 분노보다는 그 이면을 보았습니다. 이준익 감독은 그 분노의 크기, 자신이 애써 걸어와 진사가 되고 양반들의 세계에 들어갔음에도 그걸 포기하는 분노에 대해서 말했지만 저는 창대의 비겁함을 보았습니다. 창대의 분노가 향한 곳이 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창대의 분노는 어딘지 모르게 조금쯤 비켜서 있습니다. 창대의 분노가 향했어야 하는 곳은 아전이 아니라 창대의 뒤에 서 있는 나조 목사와 장진사입니다. 하지만 창대는 그런 분노를 터뜨리지 못하고 아전에게 매질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가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에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저는 이 영화가 대단히 아름다운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감동이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와 이미지가 눈동자에 머무르는 훌륭한 작품이죠. 하지만 창대의 오리지널 스토리 부분은 아무래도 그 밀도와 감동이 부족합니다. 창대의 아픔에는 잘 공감하기도 어렵습니다. 창대가 무력하게 대응하는 부분들도 아쉽기만 합니다. 이 부분의 이야기는 그리 잘 만들어지지 않았고 마지막 창대의 눈물도 공감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전반부는 누구나 명작이라 인정할 만큼 훌륭하지만 후반부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나오는 상황과 위기와 해결이 모두 식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작품의 의미가 무척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약전과 창대의 영화죠. 약전은 몸이 흑산도에 갇혀 있지만 그의 정신은 자유롭습니다. 그는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글을 썼고 세상을 위해 살았습니다. 반면 창대는 몸이 자유롭지만 그의 정신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약전이 그렇게 말렸지만 성리학의 세계관에 사로잡힌 그는 약전의 자유로움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창대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것은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단 몇 줄 나오는 창대라는 인물에게 숨을 불어넣고 생명력을 부여해서 생동하는 인물로 만들어낸 이준익 감독의 솜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분의 문제와 조선시대의 문제를, 그리고 두 인물이 지니는 서로 다른 꿈과 뜻의 엇갈림을 비극적으로 만들어낸 수작입니다. 특히 저는 정약전을 완전 무결한 존재로 그리지 않은 점이 좋았습니다. 약전은 시대를 앞서간 선비였고 학자였으며 천재였지만 동시에 시대적인 한계도 지니고 있습니다. 상놈과 같은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신분제도의 문제, 그리고 여성관 같은 부분에서는 그냥 조선 사람 같은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약전이라는 인물을 그리면서도 그가 지닐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서 담담히 묘사하는 영화의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양반을 꽉 막힌 사람으로, 평민을 과격한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하는 고전적인 구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부분도 좋았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아주 빛났습니다. 설경구는 대체 왜 그동안 사극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경구 특유의 대사 처리 방식이 사극을 만나니 더욱 잘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변요한은 창대라는 인물을 연기하며 한층 더 발전한 인상이었습니다. 이정훈 같은 배우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정 출연한 류승룡, 김의성, 조우진 같은 배우들도 영화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작품이 훨씬 풍성해졌죠. 흑백의 세밀한 감각, 컬러보다도 깊은 인상을 주는 강렬한 콘트라스트가 압권인 영화. 인간과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아름다운 작품. 자산오보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여담이지만 덧붙이자면 영화 중반에 정약용을 찾아간 창대가 약용의 제작 강회와 시집기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 식자들의 문화 중에서 시를 지으며 겨루는 것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수준 높은 문화의 향연이죠. 하지만 그 장면에서 굳이 창대가 이겨야 했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창대가 이길 것 같으니 끝까지 밀어붙여서 강회에게 망신을 주는 것은 창대의 다소 직선적이고 타협을 모르는 성격을 보여주는 좋은 장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창대가 강회를 이기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의아했습니다. 의도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인다고 할까요? 이후 파랑새 장면이나 소라 고동 소리를 듣는 부분들도 너무 정직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나치게 친절하신 거 아닌가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am inevitable. Time to die. We're talking about somebody's life here. Ironically, this is not far from the truth. 넷 중 하나는 불량인 거지. It'll be one hell of a ride. I used to think that my life was a tragedy, but now I realize it's a comedy.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 You complete me. 이게 무슨 벽처럼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런 말이지. I just wanted you to know there'll be a piece of me in always.